오늘 연구소 원래 포럼 발표를 맡게 된 황동현입니다. 좀 감회가 나름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미국 나가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를 찾아보니까, 그게 몇 차 원래 포럼이었는지 찾아보니까 101차더라고요. 2007년 8월. 그러고 이제 말 그대로 12년 반 만에 다시 오니까 228차, 101차 한 번 더 지나가고 또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맞이하는 발표 자리여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이게 사실은 박사 논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내용 자체가 박사 논문 발표 이후, 박사 논문 통과 이후에 좀 뭐 모자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좀 더 담고 있는 거여서, 저 스스로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중간점, 또 하나의 중간점인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돼서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많이 저 스스로 많이 생각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하고 이 자리에서는 일단 저의 현재의 지점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논문에 박사 논문, 여기서 제 박사 논문 보신 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박사 논문의 구조랑 비교해 보면은 이 오늘의 발표는 3장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3장, 1장, 2장, 4장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소수자와 표준 시민의 긴장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으로서의 민중 그리고 신학인데요. 어떻게 하지? 예. 민중신학에서 기존의 시민이란 개념은 특히 당대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당대성의 핵심 당대성, 특히 이제 1990년대 이후 소위 제3세대라고 지칭되는 민중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원래부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게 정리를 해본다면, 민주화 이후에 이제 국가의 그 전에 대중을 지칭하는 말인 국민이 국가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인지하게끔 그렇게 종용을 받는 존재였다면, 이제 시민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동료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욕망 실현을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사회적 고통의 상당한 부분은 시민에 의한 비시민의 배제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제3세대 민중신학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발표에서는 이 시민의 논의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 덧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표준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준 시민의 말의 정의를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높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춘 수도권의 이제 원래 이 얘기를 한 박건희 씨는 중산층이라고 중산층이라고 썼는데, 저는 중산층 지향 대중이라고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조금 이제 넓게 보고 싶은데요. 이 표준 시민이라는 말은 이제 표준어라는 거 그러죠. 제가 교정을 찾아봤더니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에 교양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은
중산층 지향 대중이라는 것하고 연결될 테고 높은 미디어 활용력하고도 연결이 될 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시민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들이 불편부당한 즉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특정한 편을 편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회가 당연히 따라야 상식을 따르고 있다고 자임을 하며 따라서 그 상식은 당연히 사회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표준 시민인데 이 표준 시민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박건희를 꼽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래시. 둘째는 평등주의는 평등주의인데 부자와 재분배를 주장하는 평등주의가 아닌 내가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자됨의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거기서 얘기하는 공정성이란 단어와도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표준 시민 얘기를 좀 더 넓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논의가 이제 미디어 시민이라는 논의입니다. 미디어 시민은 표준 시민의 주요 특징, 아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활용력을 얘기했으니까 주요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이 미디어 시민이 출현한 과정을 따져보면은 이 표준 시민의 원형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미디어 시민의 출발점을 주로 고찰하기를 안티조선운동부터 고찰합니다. 안티조선운동이 그전 사회운동하고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상식을 따르는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거의 처음 도입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사회운동은 어떤 예컨대 민족, 통일, 민중 등의 명분을 주장하거나 어떤 사회적 시민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일반 명분을 주장했다면 어떤 큰 이야기 쪽에 많이 기울어졌다면은 이 사람 큰 이야기 어떤 자기들은 어떤 사회적 편을 들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면 안티조선 운동은 이제 우리는 상식을 따르는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초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던 안티조선 운동이 이제 하나의 어떤 대중적 슬로건으로 대중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친일 상식의 주요 내용이 이제 친일 청산으로 변화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고찰한 이제 사람의 입에서 이 순간을 운동이 원클릭 쇼핑몰처럼 작동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친일 세력이 보수 언론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그 보수 언론과 그 보수 언론 및 그 보수 언론과 작당하는 보수 정당을 반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하면 되는.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와서 한 사람이 사회적인 비판의식을 갖는 데는 단 9글자만 외우면 끝이다. 친일 독재 수구 세력.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 과정이 뒤에서도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자신이 적대한다고 생각하는 상대편, 그 상대편을
어떤 정당한 사회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친일이니까 애시당초 민족 바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운동은 보수 정부 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체 미디어 활동으로 발전합니다. 뭐 낙곰수라거나 뭐 파파이스, 요즘은 뭐 뉴스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미디어 일반에 대한 불신과 연결이 되고 요즘은 아예 미디어 세계, 미디어 시장의 경쟁자로서의 역할까지 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촛불 시위, 특히 미디어 시민의 특징이 잘 나타난 것이 촛불 시위인데, 촛불 시위에서는 그 촛불 시위에 대중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공중에서 만약에 우리를 영상을 찍는다면 어떻게 나올까?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자기 연출의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 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의 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수 진영이 드디어 모방을 시작했죠. 카톡을 날리고 적극적으로 유튜브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되는 표준 시민이 갖고 있는 서사들, 제가 이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 서사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먼저 1장에서 먼저 다루고 갔었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서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적 민족주의, 비판적 민족주의, 자본주의의 성취, 민주주의의 성취. 사실은 제가 논문에서는 3번째까지만 주로 다루고 4번째는 좀 의식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다루진 못했습니다. 먼저 보수적 민족주의부터 보시면은, 보수적 민족주의는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1980년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민주화되기 이전에 국사교과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화되기 전에 국사교과서의 주된 서사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한국인들 스스로 근대성을 형성해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시대가 비록 정치 권력이야 일본 제국주의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측면에서 한국인들 스스로 근대적인 업적들을 많이 쌓아왔고, 그 쌓아온 업적들이 이후 해방 후 대한민국의 근대성으로 연결된다는 등식.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논의에서 아주 즐겁게 싫어하는 것이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일 텐데, 동시에 이런 근대성을 확립하는 노력들이라면 모두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으로 무등을 해서 파악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예컨대 문화운동을 주로 책임졌던 지식인들과 노동농민운동을 주로 책임졌던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 계급적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근대성을 형성해내서 근대성의 귀결로 만들어낸 독립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데, 그런데 그 합법정부가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냈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보수적 민족주의의 입장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 민족주의의 주요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저는 비판적 민족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제 제가 그 논문에 쓸 때는 리버럴 내셔널리즘이라고 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좀 리버럴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딱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적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비판적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의 역사적 행로가 왜곡됐다는 점에 왜곡됐다는 상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한의 건국은 친일 세력이 주도한 것이고, 건국에 따라서 분단이 됨으로써 민족이 당연히 한 민족이 당연히 이루어야 할 하나의 국민국가가 성취되지 못했다. 그리고 민족의 근대성을 이루어온 기원이 그렇게 친일로 오염이 되어 있다. 이제 UCLA의 한국민중론 연구자 이남희 교수가 이거를 역사주체성의 위기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요. 그런 역사주체성의 위기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비판적 민족주의의 주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선 보면은 예컨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고통이 동반된 경제 성장일 것이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익히 나오게 되죠. 과연 박정희는 경제 성장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대체로 이 비판적 민족주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공헌을 가능한 한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1987년의 6월 항쟁이나 2000년의 6.15 공동선언, 2016년의 촛불 시위,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런 일들을 거쳐서 왜곡되었던 민족의 역사적 행로가 수정이 되고, 역사 주체성의 위기가 이제 해결 국면을 찾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적폐 세력은 그것을 아직 방해하고 있겠지요.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본주의의 성취, 통칭 뉴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뉴라이트의 서사와 기존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보수적 서사에 대해서 혁신을 해보겠다고 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뉴라이트인데, 이 뉴라이트의 기본 서사 자체는 아까 소개했던 보수적 민족주의와, 이 경우는 보수적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올리는 게 더 적당하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한 시도가 뭐냐면은, 첫째로 남한의 근대성을 발전시킨 세력의 계보를 그립니다. 아까 보수적 민족주의는 남한에서 근대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흔적이라도 보이면은 싹 다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뭉뚱그리지 않고 계보를 그려요. 어떻게 그리느냐? 구한말에는 급진개화파, 갑신정변이 일으켜서 뒤집어 엎는다는 시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실력 양성파에 지도 속하진 않았더라도 그 시절에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활동했던 테크노크라트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근대성 발전의 계보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성은 그 시절에 성취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은 그 시절의 대중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든지 마인드를 못 갖추었다는 점을 그들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선진 세력이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고, 제가 여기 강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요라도 해서 그 시절에 자유민주주의 근대성을 출발시켜야 됐다. 이런 개념은 이러한 얘기에 사실상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폭력이 벌어집니다.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민간인 학살, 봉전의 보수적 민족주의였다면 민간인 학살은 빨갱이들이 그 민간인은 양민이 아니고 빨갱이들이었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뉴라이트의 공식적 국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빨갱이였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덧붙이기를, 원래 근대국가라는 게 그렇게 피를 보면서 세워진다고 사족을 답니다. 그게 아마 사족이 본래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박정희 성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 논증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박정희 외에 어떤 다른 옵션을 도입했더라도 적어도 경제성장의 정도에서 박정희를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읽다가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빠른 민주화, 빠른 산업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2차 대전 후 신생 탈식민 국가들 중에 지금의 한국이 한국 내부에서 보면은 군사 독재가 수십 년이 있었고, 경제발전, 산업화에 대해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괴로운 과정만 걸어온 것 같은데, 그 탈식민 국가들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산업화의 속도와 한국의 민주화의 속도는 둘 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그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제가 직접 검증은 못 해봤습니다만, 뭐 제 생각에도 한국이 그렇게 산업화가 지체되고 민주화가 지체된 국가일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러니 박정희나 이제 산업화 세력을 그렇게 많이 탓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많이 못 다뤘다는 민주주의의 성취 서사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은 현재 한국이 이루어놓은 성취해놓은 민주주의의 성취가 주요 기준입니다. 이 점에서 사실은 비판적 민족주의와 일단 접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비판적 민족주의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것도 한국의 민주화고 독재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 점들은 공유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역사주체성의 위기라는 의식이 없어요. 민족의 역사적 혁명가 왜곡됐다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한국이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왔고, 그 지향이 지금 이런 정도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그 지점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 민족의 행로가 왜곡이 됐다거나 뭐 역사 주체성의 위기를 극복했다거나 그런 개념을 굳이 개입시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에 대해서도 비판적 민족주의처럼 박정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라는 얘기까지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은 독재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의 역사와 현재의 전개를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포석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그 민주주의에서 어긋나서 예컨대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거나 뭐 조금 더 가서 뭐 주체사상을 추구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그 시절에 지나친 과도한 시도들이라는 식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변호인과 1987 같은 영화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예컨대 그 영화 속에서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재현되느냐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의 학생운동가들은 뭐 물론 찔고팔치 변호인에서는
사실 학생 운동가도 아니죠. 그냥 어쩌다가 책 한 번 좀 책을 한번 뭐 굳이 뭐 표현을 좀 어떻게 하냐면 잘못 읽었다가 잘못 걸린 거죠. 변호인의 학생운동가는 그렇고요. 1987의 학생운동가는 뭐 그 지점에서는 조금 더 낫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민주화를 추구한 학생운동가일 뿐이고 예컨대 박종철은 역시 잘못 걸려서 구분받아 죽은 학생일 뿐이죠. 그런 식의 재현에서 바라보는 현상들. 그것을 이제 그런 경향들에서 저는 그런 경향들이 가능한 것이 이론 형사가 작용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표준 시민의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 표준 시민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비시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다룬 비시민의 두 가지 유형은 무자격이라는 것과 무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무자격부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자, 정신장애인, 뭐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신천지도 슬슬 여기에 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런 게 예컨대 저는 난민 이슈 되는 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난민 이슈가 얘기될 때 그때 난민 반대자들의 1차적인 이슈가 국민이 먼저다였는데 저는 특히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좀 더 재미있는데 국민이 먼저다면 내셔널 피플 이즈 퍼스트겠죠. 그런데 거기서 내셔널 빼면은 뭐가 됩니까? 피플 이즈 퍼스트. 사람이 먼저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가 국민이 먼저다가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자, 예컨대 작년부터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토착외구라는 말. 전형적인 상대를 무자격화하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정신장애인. 작년도에 조국 씨가 법무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때 한국의 장애인 운동가들이 너나 없이 뒤집어졌던 건수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범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니 그 기존에 병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거 대놓고 정신장애인 혐오 부추기기 아니냐라고 한국의 장애인 운동가들이 너나 없이 뒤집어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국 사태라고 지칭되는 그 수많은 언어들보다 이 한 건이 조국이 법무장관 되지 말아야 할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비평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법무장관 하시지. 그 다음에 무능력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많은 얘들이 하층 노동자에 집중이 될 겁니다. 뭐 그래서 하층 노동자라든지 혹은 뭐 이런 예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어디 다른 데서 한 얘기인데 요즘 예컨대 연세대라고 하면은 연세대 학생들 신촌 연세대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생들이 연세대라고 자기들도 연세대다 이렇게 연세대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너네가 연세대생이냐? 연세대 원주 캠퍼스생이지. 이런다는 그런 예들. 사실 뭐 이거는 무능력의 예도 될 수 있고 무자격의 예도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력과 무자격은 많이 겹치겠죠. 그래서
이런 비시민들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임은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놓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정규직 노동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어김없이 그러면은 시험 봐서 정규직으로 들어오지라는 얘기가 쏟아진다든지 하는 얘기들. 그래서 그런 식의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그런 사고방식. 이때 그러면은 그들이 지나친 요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표준 시민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나친 요구 혹은 그들의 무자격, 무능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혐오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회적에는 혐오라는 얘기를 표준 시민이 비시민을 바라보는 한 방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최근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숙대 트랜스젠더 여성 사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기본 전제는 이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던데, 그 페미니즘 리부트, 페미니즘 세계영향 출현 이후에 이제 이 사건에 관철되는 대립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표준 시민과 페미니즘의 대립입니다. 특히 이제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은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 예컨대 속칭 미러링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격적 태도가 주된 이슈거리가 되는데, 이 공격적 태도를 표준 시민들은 잘못된 페미니즘이라는 혐오의 근거로 삼습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의 대립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 세경향 페미니즘 내부에서 또 한 번 논쟁과 분열이 존재하죠. 성소수자를 주로 이제 처음 논쟁이 핀전생겨서 주로 게이 남성을 지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게이 남성이 여자들과 위장결혼해서 위장결혼한 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페미니즘이 왜 게이까지 품어줘야 되지? 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 운동하고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나아가서 배제해도 된다. 라고 했던 주장이 한쪽에 있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페미니즘이 그럴 수가 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분열이 되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터프라고 그러죠.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터프라는 논이나 쉴라 제프리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배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 일단 한번 그렇게 분열되고 자기를 정당화해주는 얘기를 찾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여기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립일은 확실하고요. 대립 위에서 성소수자 배제로 활용되는 논리들도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시민적 혐오와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비시민과 표준시민이 그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긴장관계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얽혀있다는 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대립을 어떻게 전복성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념을 짓긴 좀 개념 자체가 좀 조작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비시민에서 한꺼번에 나서 소수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하고 싶은데,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인용된 문구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소수자라는 얘기를 아까 말했던 표준 시민과의 긴장 관계, 그러나 얽혀있는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전복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까를 고민하는 기제로 우리는 소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당히 좀 조작적인 점이죠. 만약 소수자와 비시민의 자리를 바꿔도 되는 일단은 제 얘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표준 시민, 비시민, 소수자 얘기를 해왔는데 이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이제 탈식민주의,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식민성에 개발을 해보면 1차적인 동아시아 식민화의 시작은 일본의 서구 모방에 일본이 서구 식민화를 모방함으로써 자기들도 어떤 서구의 정신적 식민지인 입장에서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뒤떨어진 한국을 식민화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식민화까지 시도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식민화가 되었다면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으로 일본이 패퇴한 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헤게모니가 미국의 헤게모니로 바뀌고 일본이 하위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그 하위 체계로 한일 기본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럴 때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방의 대상일 테고요. 반대로 중국에 있어서는 경쟁의 대상이겠죠. 경쟁의 보상이 될 테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그 모방의 결과 경제 성장을 성취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민지적 무의식, 식민주의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일본 사회를 설명하면서 나온 개념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에서 강제로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서구의 우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개념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힙니다. 이거를 식민지적 무의식이라 그런다면 그런데 그런 과정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무의식으로 받은 상처를 해소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열등한 존재에게 식민화함으로써 나의 상처를 열등해 보이는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식민주의적 의식이라는 말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간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아시아 식민성의 얘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오키나와 섬 케이스인데 먼저 오키나와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주의적 팽창의 초기 상대 먼저 미국의 초기 상대 중 하나 거의 맨 처음 식민화한 데라고 봐야겠죠. 일본이 맨 처음 식민화한 곳이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는 소위 옥새가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즉 전멸이 일어났던 고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일본 보수 세력들이 2차 대전에 일본이 받은 희생의 상징의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그 진행 과정에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대한 억압이 존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식민주의적 희생을 치른 곳인데 그런데 2차 대전 후에는 여기에 주일미군 기지가 집중 배치됩니다.
미국-일본 동맹관계의 핵심 고리인 동시에 일본이 자기들 그 동맹관계에 소속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제공해야 할 기지를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에 몰아줬다는 측면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또 다른 식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동아시아에 성립된 미국의 지역 권력의 핵심적인 어두운 고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식민성에 대응해서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한 학자가 청광식인데, 청광식의 얘기가 방대합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청광식의 입장에서 보면 탈식민이라는 건 식민 주체에 대응해서 피식민, 식민 이후 사회에 또 다른 거대 주체를 세우는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탈식민과 탈냉전과 탈제국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청광식이 제기하는 개념이 제국의 논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탈식민 국가가 자기 발전의 대상, 이제 청광식이 제국의 논에 예를 든 것이 대만 사회의 예인데, 대만이 이제 중국 본토와의 긴장 관계를 리저브에 두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는 논의를 국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동남아시아라고 관계 설정을 하고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그러한 논리가 알고 봤더니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얘기와 다를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이 청광식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제국의 눈, 제국의 시선이 그 제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극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새로운 탈식민 국가의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에도 여전히 제국의 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그런 방향의 하나의 예지만, 그러면서 제국의 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특히 제가 청광식에서 주목해 본 것이 비판적 혼합이라는 얘기인데, 이 비판적 혼합이라는 얘기가 특히 저는 이 비판적 혼합의 주체가 소수자들끼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피식민, 식민 이후 사회 내부의 타자가 된 소수자들끼리 다른 소수자의 입장 대기를 주고받는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제출했더니 그게 과연 말처럼 쉽겠냐는 심사위원들이 좀 그런 코멘트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이 비판적 혼합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깊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광식의 얘기가 민중신학에서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나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 김진호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김진호 목사님의 도시국가 서울입니다. 이 도시국가 서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리부팅 바울이라는 책의 구조가 이런 구조죠. 그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에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그 로마 제국, 박스 로마나의 이제 주변부 식민지들, 그러나 그 식민지 중에서도 중심부 도시들, 그 식민지 중에서는 중심부 도시들, 그것이 리부팅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이고, 그것은 지금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의 주변부, 그러나 그 주변부 중에서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의 위상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도시국가 서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국의 눈과 그 시절 로마 식민지 체제의 주변부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 인한 제국의 눈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 대도시의 뿌리 없는 떠돌이들을 위해 바울이 이런 것처럼 도시국가 서울의 비시민들을 위한 신학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김진우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제 논문에도 그런 방향으로 인용을 해서 민중신학이 이렇게 타시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 논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표준시민의 서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한 가지 따라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적 비판적 민족주의에 관해서 제가 이게 지금 이걸로는 효과가 잘 색깔 효과가 잘 안 나오겠네요. 제가 이제 의도했던 색깔은 여기 지금 거의 그 빨간색 정도로 보이겠는데 제가 의도했던 색깔은 분홍입니다. 뭐 밀레니얼 핑크라고 그러던가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그냥 그대로 파란색인데 제가 이거 더불어민주당 파란색하고 얼마나 잘 맞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물을 계제가 아니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수적 비판적 민족주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인데 산업화에 대해서 주체적 요인을 따져보면 어쨌든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요인은 우수한 노동력, 수출의 주력인 미국 시장의 호황, 일본의 지식과 기술 도입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등등으로 집약이 되고 민주화의 경우에는 주체적 요인이 사회운동의 저항에 중점이 되고 객관적 요인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초기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화운동도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체제 선택 그리고 제도의 마련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 중산층이 민주주의 지향으로 갔다라는 점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색깔의 표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밀레니얼 핑크 색깔로 표기해 놓은 것은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바뀌었지요. 그쪽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 것이겠고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거겠는데 보시면은 두 개가 엇갈리죠. 산업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주체적 요인을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주체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꼬임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이 이런 꼬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전제하고서 표준 시민의 서사에 대해서 비평을 해본다면 첫째로 결과로 과거를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느 결과를 중시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쪽이 보수적, 특히 이제 뉴라이트의 경향이라면 민주주의라는 결과로 과거를 정당화하는 쪽은 이제 제가 네 번째로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던 그쪽 서사들이 주로 이런 쪽으로 결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 측, 제가 보수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했건 뉴라이트라고 표현했건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특히 이제 뉴라이트는 강요라도 했어야 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강요로 출발한 자유민주주의가 대중의 삶하고 겉돌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요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제국의 것이었던 탓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강요로 갔던 그 시절에 냉전이라는 배경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청광식이 얘기했던 탈식민, 탈제국, 탈냉전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탈제국, 탈냉전의 얘기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비판 측의 입장에서는 먼저 비판적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민족이라는 거대 주체에 복무하고 다른 여타의 대중의 민족주의 이슈를 민족이라는 주체에 복무하는 민족이라는 주체에 끊임없이 종속시킨다는 비판은 이미 익히 들어온 비판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주의 쪽 입장에서 예컨대 위안부 문제 등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그런 지적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탈식민이 또 다른 거대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탈식민의 이슈하고 맞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민주주의를 절대화하려는 입장,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CF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한국 현대사에 관해서 제가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입장에서 쓴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판단하고 있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린벨트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린벨트가 그 당시에 박정희가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의 결과로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은 그 정부가 그렇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제약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지 못한 예로 드는 것이 강정마을이고 밀양의 송전탑이고,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성주 사드 배치 같은 것도 그러면 같은 정도 충분히 그렇게 볼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런 주제들을 재산권 행사라는 재산권의 국가 제약이 안 된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미리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제기하는 이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주주의 절대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CF로 한 게 5.18 영화 김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김군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을 했죠. 작년에 개봉했는데 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죠.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거라고. 이 김군이 누구냐면은 그 지만원이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 라고 찍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 감독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얘기까지 덧붙이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노태우가 붙여준 거죠. 그렇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만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갑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노태우도 거기에 한몫한 그런 식의 어떤 치부가 존재를 했던 건데, 그런데 김구는 기관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는 기존의 딱지를 가지고 그걸 생각해온 사람들한테는 어라?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사람들이 왜 기관총을 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답한 사람이 지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 걔네들 사실은 북한군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었냐?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딱지 때문의 측면. 다시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존재하는 기존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한 약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런 감독의 얘기였고, 그 감독의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그 역사서 부분에서 얘기 안 하고 간 게 있는데 1980년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주 구호는 노동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정당조차도 노동존중이라고 하죠. 물론 노동해방이 맞고 노동존중이 틀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그러나 현재 민주주의가 포괄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하나의 시사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역사서재관에서 얘기하고 싶은 지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후반부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동아시아 탈신주의 얘기로 돌아오면 청광싱을 비롯한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꺼내기 시작하는 용어가 아시아 에즈 메소드라는 개념입니다. 이 아시아 에즈 메소드는 아시아라고 지칭되는 영역 내의 여러 수위의 아시아들, 그래서 청광싱이 참여한 잡지의 제목 중에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은영준 선생님은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인터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인터아시아. 그런 인터아시아적인 참조구조, 지역 차원의, 국가 차원의, 지방 차원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서로 참조 대상으로 삼는, 서구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수위의 아시아들을 인터아시아로 참조하는 담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가 첫 번째 아시아 에즈 메소드의 의미라면, 두 번째로 아시아 각 사회의 경험은,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오키나와를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오키나와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대 사회, 근대 국가, 근대 세계 체제의 기본은 국민국가인데, 오키나와의 역사는 어느 국민국가에 오키나와가 소속되는 것이 정당한가의 논의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 범위를 넘어 그런 오키나와 같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오키나와의 경험을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오키나와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우리는 건설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원리화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아시아라는 것은 통칭 아시아라고 하는 지리적 영역을 가리킨다기보다 그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가를 지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에즈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아시아 에즈 메소드를 봤을 때 민중신학의 역사에서 이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음 장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초기 민중신학이 아주 강렬한 반서구 의식을, 저기 좀 이제 학생 여러분이 아마 민중신학 이야기 좀 봤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민중신학 이야기 곳곳에 서구 신학은 안 된다, 서구 학문은 안 된다 얘기가 곳곳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곳곳에 넘쳐나는 이야기가 민중 개념화를 민중이 개념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반쯤은 어떤 반지성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만 나머지 반쯤은 서구 근대적 지식의 식민성에 대한 의식이라고 저는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의미가
전태일이 민중이다. 우리가 그런 민중을 봤다, 못 봤다라고, 우리 그런 민중을 보고, 그런 민중을 봤기 때문에 민중신화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상상적 얘기가 민중신화 안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컨대 안병무나 안병무, 서남동 이분들이 그전에는 깡보수였다가 전태일에 맞아서 정신 차렸다? 이게 아니거든요. 안병무 선생은 그전에도 동백류 사건 관련해서, 동백류 사건 관련해서 끌려가실 분 했었던 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진보신학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었던 분들이 아닌데도 그걸로도 전태일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걸로도 전태일을 감지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반성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서구 신학의 식민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경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충격을 받은 분들이 정개한 개념 중에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두 이야기의 합류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쓰셨죠. 한국의 민중전통이 있고, 기독교의 민중전통이 있고, 이 두 전통이 합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십상이겠죠. 기독교의 민중전통이라는 게 기존으로 존재를 했다. 한국의 민중전통이라는 게 기존으로 존재를 했다. 그리고 둘이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야기가 단조로워지거나 혹은 합류라는 걸 미리 전제해 놓고, 합류라는 걸 당연히 결과로의 합류를 미리 전제해 놓고 그냥 그 중간으로 가는 하나의 목적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저도 만약에 그렇게 기존에 두 전통이 있었고 그게 합류를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 비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저는 말하자면 그렇게 벌어지는 여러 사회 현상들을 기독교의 민중전통, 신학, 한국의 민중전통, 그리고 두 전통의 합류라는 식으로 바라볼 계기 자체를 어디서 마련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중사건에서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사유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사유를 하려다 보니까 민중전통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고, 기독교 민중전통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고, 한국의 민중전통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해석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일종의 코리아에서 메소드라고 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제 논문에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전개를 해서 제가 방법으로서의 민중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메소드에서 착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민중이라는 것이, 민중이라면 우리는 흔히 어떤 집단을 떠올립니다만, 그런 어떤 집단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사회적 배제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속성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그러면 그런 속성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면 표준시민과 비시민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런 속성이, 표준시민과 비시민의 긴장관계 스펙트럼이 어떻게 그런 속성의 방향으로, 전복성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가를 사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법으로서의 민중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 제가 이제 이 방법으로서의 민중이라는 말을 해놓고 좀 솔직히 말해서
제안은 했는데 많이 그러면 이거를 감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다가 힌트를 얻은 것이 이제 장애인의 경우인데 이 장애인 논의 중에 이제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얘기가 논쟁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 본 게 뭐 꼴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책에 이제 어떤 장애인이 술 마시는 방법에 얘가 소개가 됩니다. 뭐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술잔이라 그러면 이래 가지고요. 갑자기 상체를 확 들어올리면은 혼자 술을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술을 마시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인지되더라도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할 텐데 그런 그 퍼포먼스라는 것에 근거를 잡으면 이제 품격의 퍼포먼스와 존엄의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구분을 합니다. 품격의 퍼포먼스라고 예를 드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었죠. 뭐 엘리베이터 어떤 건물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다 멈춰놓으라고 했다던가요? 언제든지 황교안이 탈 수 있게 뭐 황교안 말고 그런 식으로 어떤 주체가 되는 한 사람의 거기에서 주체는 황교안 뿐이지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의 품격을 보장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그러나 다른 의미로 그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을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그런 존엄의 퍼포먼스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장애인으로서의 존엄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길게 생각하면 여기서 제가 요약하기로는 장애 자체의 수용을 요구한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때 장애 자체의 수용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결론은 장애라고 인식되는 신체의 특성을 근거로 한 삶의 서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가능한 서사가 만약에 뭐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처럼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그 서사의 가능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논의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면 이러한 서사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은 그 장애인에게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발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얘기로 재미있는 얘기가 오줌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것이 오줌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오줌권은 가상의 경우지만 이것이 실제의 경우에는 한국 장애인 운동의 중심 투쟁 중에 하나였던 장애인 이동권 얘기로 발전이 되는데 이때 던지는 말이 재밌어요. 이 오줌권과 이동권, 오줌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휠체어 탄 장애인이 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기서는 용변을 못 보겠죠. 저 건물에서는. 저 화장실에서는 용변을 못 보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그러면 이 오줌권, 이동권이라는 것이 자유권이겠냐 사회권이겠냐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장애인의 권리는 사회권이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 체계에 따르면 아니다. 자유권이다. 왜냐? 어떤 사회적 배려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한다면 장애인도 자유롭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법적 인권의 문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사람의 삶이 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삶이 법만 있는 게 사람의 삶이 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매력의 문제인데, 장애인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장애인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래서 장애인이라서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겠지만, 장애인도 장애인들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엎드려 술잔 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의 품격과 존엄에서 장애 자체의 수용, 장애 자체의 수용에서 서사의 가능성, 서사의 주체성의 인정, 그 서사의 주체성의 인정에 대한 법적 권리, 이런 식으로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를 전개하고, 거기서 장애인의 눈으로 보는 사회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마치 계단 올라가는 듯한 과정. 그것이 제가 이제 방법이라고 주목한 하나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장애를 주체로 한 삶의 서사가 가능하다는,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을 잠깐 언급하는 예가 이제 중증마찰 장애인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동생에게 자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립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세상에 자기는 존재로서 자기 다움을 위한 여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의하면은 발달 장애인이라서 개인으로서는 삶의 서사를 만들어가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아장애인과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어떠한 함께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서사의 주체 자체가 함께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이건 다시 개개인으로서 가능한 경우라도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는 넘어가고, 한 장만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적 경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2페이지 정도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중신학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라면 비시민들이라고 한다면은, 비시민들의 구원은 무자격과 무능력이란 딱지를 극복하는 것이 본질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자격인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을 늘려서 극복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와 무능력자를 배제하는 사회적 언어를 전복시키는 것이 구원일 거라고 한다면은, 그 배제는 지금까지 얘기해본 것처럼 어떤 특정한 권력이 만들어낸 배제가 아니죠. 이 사회의 시민들이 배제를 해온 거라면 그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이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마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조금 전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점이 바뀌면 다음에 바뀔 지점, 그것이 다음에 바뀔 지점으로 마치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정할까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엄기호 씨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옹호하고 사회를 폭로하라. 그러면 이때 민중신학의 핵심인 민중메시아론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뭐 이것은 기존의 민중신학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고난으로 앞에 말대로 하면은 사람을 옹호하고 사회를 폭로하라고 했으니 고난으로 사회를 폭로하고 다른 이들을 그 폭로의 천장으로 소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중 메시아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민중 메시아라고 했으니 구원을 한다는 존재일 텐데 그러면은 민중 메시아론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구원의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런 민중 메시아가 주는 구원이라는 것이 너에게는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으로 사회를 폭로하는 것은 그 민중 메시아가 사회에서 배제를 받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민중 메시아의 구원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필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저주겠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민중 메시아론으로 구원을 사유한다면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전에 그런 구원이 필요한가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마지막 문장인데 저는 이건 논문이라기보다 설교에 가깝겠습니다만 저는 현 세계에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게 해결은 아닐 것 같아요. 해결이라기보다 어떻게 견디는가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숨통을 틔워줄 이야기가 아닐까? 고난만한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수자가 견디어 나갈 때, 그럼으로써 전복성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그 소수자들의 구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